내 이름은 박진우. 2023년 20살이 나이에 논산훈련소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IT 특기병으로 지원한 나는 그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서울 외곽 DMZ 근처의 한 공병 여단이었다. 부대 건물은 비교적 신식이었지만 곳곳에 낡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특히 생활관은 최신식 침대와 낡은 관물대가 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나는 동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뚱뚱한 친구가 있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친구의 이름은 김민호. 예술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했다는 민호는 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생활관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선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말투는 거칠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잔뜩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선임은 바로 한태준 병장이었다. 한태준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답게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툭하면 우통을 벗고 근육을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힘없는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다. 야, 신병들, 군대는 힘이 곧 계급이다. 알겠냐? 한태준은 툭하면 우리를 생활관 구석으로 불러 모아놓고 얼차려를 시키거나 윽박지르곤 했다. 특히 민호는 그의 주요 타깃이었다. 야, 뚱땡이, 너는 돼지우리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와 있냐? 한태준은 민호의 굼뜬 행동을 트집 잡아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 역시 한태준이 두려웠다. 그의 주먹 한 방이면 내 얄팍한 몸뚱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한태준은 우리를 헬스장으로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특별훈련을 받게 될 거다. 나 한태준 병장님의 지도하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바벨과 덤벨을 들어야 했다. 한태준은 특히 민호에게 가혹했다. 야, 뚱땡이, 그 정도 무게도 못 드냐? 너 사회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냐? 민호는 낑낑거리며 바벨을 들어 올렸지만 결국 힘에 부쳐 바벨을 놓치고 말았다. 쾅! 바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헬스장에 울려 퍼졌다. 아! 민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손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엄살 피우지 마. 군인이 그 정도 고통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그는 오히려 민호를 더욱 몰아붙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태준 병장님, 민호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위무실에 데려가야 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한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박진우,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반항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건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한태준은 잠시 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심했군. 그는 민호를 위무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생활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여전히 끙끙 앓고 있었고 한태준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관물대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한태준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부터 한태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민호뿐만 아니라 나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 박진우, 너는 요즘 군기가 빠졌어.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는 툭하면 나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한태준의 악행을 기록했고 몰래 동기들에게 그의 만행을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우야, 사실 나 한태준 병장님한테 돈을 빌려줬어.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얼마나 빌려줬는데?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50만 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한태준은 민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호와 함께
한태준의 악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몰래 부대 내 공중전화로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한태준의 비리를 제보했다.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한태준에게 받은 괴롭힘과 협박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민호의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글에 공감하며 한태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다음날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헌병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한태준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는 헌병대 조사실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나는 민호와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민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온 부대를 뒤졌지만 민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민호의 SNS 계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민호가 남긴 마지막 글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한태준 병장님의 보복이 두렵다. 차라리 민호의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즉시 중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중대장님은 깜짝 놀라며 즉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민호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우리는 민호를 발견했다. 민호는 다행히 살아있었다. 그는 부대 근처 야산에서 손목을 긋고 쓰러져 있었다.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인 상처는 깊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민호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얼마 후 민호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나는 민호와 헤어지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한태준과 같은 악마들이 다시는 군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병사들 간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한태준은 여전히 군대에 남아 있었고 언젠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상병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 부대가 해체되고 나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부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또다시 한태준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새로운 부대는 이전 부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선임들은 친절했고 후임들을 존중했다.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한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후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동기들을 모아 한태준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한태준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는 한태준이 새로운 부대에서도 여전히 후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예전처럼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후임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국방부에 제보했다. 이번에는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의 피해자들까지 합세하여 한태준의 악행을 고발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더 이상 한태준을 감싸줄 수 없었다. 결국 한태준은 군복을 벗게 되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추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한태준과 같은 괴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나는 전역을 했다. 나는 군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나는 지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잊지 못한다. 특히 민호의 얼굴이 자주 떠오른다. 민호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언젠가 민호와 다시 만나 함께 웃으며 지난날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다시 그때를 회상한다. 민호가 몰래 쓰던 유료 전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태준은 그 번호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맘대로 쓰게끔 방조했다. 요금 폭탄은 당연했다. 이 모든 것이 한태준의 계획된 범죄였다. 나는 동기들과 다시 한번 증거를 모았다.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며 깨달았다. 나쁜 놈들은 바뀌지 않는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같은 짓을 반복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몰아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민호들이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나는 믿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야, 신병들. 군대는 계급사회다. 알겠냐? 새로 전입 온 부대에서도 어김없이 한태준 이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놈이 있었다. 이번엔 임도현 병장이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데 도가 튼 놈이었다. 임도현은 한태준처럼 대놓고 폭력을 쓰거나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은근한 말투와 표정으로 사람을 긁어댔다. 예를 들어 훈련소에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이야, 훈련소에서 꿀 좀 빨다 왔나 보네? 얼굴이 아주 뽀얗다 라며 비꼬는 식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임도현이 그냥 장난기가 많은 선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후임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빨래나 청소까지 떠맡겼다. 심지어는 후임들의 월급날이 되면 야, 이번 달에 PX에서 냉동 좀 쏴라 라며 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이런 임도현의 행동을 보면서 한태준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부대에는 한태준에게 당했던 경험을 가진 동기들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임도현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우리는 먼저 임도현의 비리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언어폭력, 갈취, 부당한 지시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중대장님께 보고했다. 중대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임도현이 워낙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증거는 명백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다. 결국 중대장님은 임도현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임도현은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의 증거와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임도현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다. 결국 임도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감봉 및 영창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임도현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나는 희망한다. 언젠가 우리 군대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 되기를. 그리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나는 믿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최수빈 간호장교. 그녀는 단순한 군의관이 아니었다.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치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 나는 수빈 누나에게 민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누나는 내 이야기를 매노유가 심고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민호도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누나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누나와 함께 민호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민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민호의 상태를 알리고 함께 민호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호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민호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우리와 함께 웃는 날도 많아졌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세상에는 한태준이나 임도형과 같은 악마들도 있지만 최수빈 누나와 같은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싸워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전역 후에도 군대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야, 민호.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너 지금 어디야? 괜찮은 거야? 응, 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졌어. 민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전역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곧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민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리고 나는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호야, 정말 다행이다. 네가 다시 행복해져서 나도 너무 기뻐. 고마워, 진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민호는 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나는 쑥스러운 마음에 말을 돌렸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수빈 누나가 알려줬어. 너한테 꼭 연락하라고. 나는 그제야 최수빈 간호장교를 떠올렸다. 그녀는 우리가 전역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챙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빈 누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민호와 오랜만에 긴 통화를 했다. 우리는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민호와 수빈 누나, 그리고 군대에서 만났던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언젠가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 되기를. 그리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군생활을 통해 배웠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나는 믿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는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박진우,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